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분을 한분 모셨는데요. 붓다님이라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죠? 김포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멀리셨어요? 한 1시간 50분 정도? 네. 진짜 멀리서 오셨네요. 네. 붓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걸로 알고 있어요. 등기를 들이붓다. 맞아요. 네. 그 예수님 붓다님이 아니고 저는 네. 참고로 이때까지 저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저는 그때까지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저희 초대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일단 네. 붓다님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잘 모르고요. 네. 네, 간략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붓다입니다. 말씀 들으셨다시피 붓다라는 닉네임은 인생의 등기를 들이붓다. 좀 이제 부동산으로 한번 이제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봤던 사람이라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등기를 인생에 한번 들이부어 보면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닉네임을 정했었고요. 이전에는 이제 금융권 쪽에서 오랫동안 좀 근무를 하다가 그 뒤에 이제 부동산으로 좀 어느 정도 수익 좀 나고 나서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좀 빠르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부동산 강의라든지 지금은 대기업들 부동산 자문 컨설팅을 하러 좀 많이 다니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큰 회사들 몇 군데랑 지금 협약하고 있다는 게 좀 모두 이제 완료가 되어서 지금은 잠시 좀 뭐 독서라든지 혹은 네. 강의 정도만 계속 진행을 하면서 좀 생활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얼마 전에 이제 고도 캘리포니아님하고 또 네. 통화하고 얘기하면서 네. 재밌는 일 하시더라고요. 보덕에서 평택에서 좀 잘 됐으면 싶고 네. 그리고 잘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희 붓다님께서 소개해주신 책입니다. 오늘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이라는 책으로 이게 좀 최근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핫하죠? 네. 핫합니다. 나오긴 출간은 이제 작년에 되긴 했었고 좀 유명세를 탔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 작가 자체가 애널리스트 출신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 담겨져 있는 모든 것들 지표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표현을 제가 좀 되게 싫어하는데 예를 들면 잘 될 것 같아요. 혹은 오를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의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 예를 들면 오른다의 기준 자체가 사람들이 모두 다르잖아요. 그쵸. 2% 1%로 올랐던 거고 20% 30%도 오른 거고 마찬가지인 건데 그걸 구체화 시켜서 좀 지표 삼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데이터가 되게 많은 책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런 식의 수치들을 보고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보면 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을 되게 잘 잡아주는 책이라서 좀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저자분이 젊으시더라고요. 젊어요. 네, 젊은데 이제 저도-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어요. 애널리스트 경력. 특히 네. 건설업계 쪽 계통의 애널리스트로 활약을 많이 맞아요. 하셨다 네. 보니까 건축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되게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보다 이렇게 궁금증이 생긴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미분양 걱정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미분양 수치로 보이지 않는 손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분양은 다 완판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입주가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 입주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줍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네. 있는 새로운 죽줍이 생기는데 그게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이분이 궁금해했던 거예요. 처음 이제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분이 표현하신 게 그거예요. 수도권은 참 괜찮은데 미분양이 놔두고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네, 되던데 지방은 분명히 완판이 되었는데 네. 건설사들이 망하더라. 우방이라든지 뭐 그런 몇 개 회사들인데 네, 왜 네. 망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보니까 지방은 특성이 있어요. 그 수도권 지역은 사실 예전부터 워낙 집값이나 부동산 값이 워낙 비싸다 네, 네, 보니까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존재를 하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특히 무주택자가 분양을 못 받도록 하는 제도들, 청약제도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방 1주택자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완판이 잘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1주택이 있는 사람은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될 때 그 주택을 팔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열채라는 공급량이 있는 곳에 새로 신축 분양 똑같이 열채가 지어졌어요. 네. 그럼 공급이 과다가 사실상 된 거거든요. 근데 그 공급 과다가 된 시점에서 이 열채를 구축을 버리고 새로 신축을 들어가는 사람이 이 신축이 팔려야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걸 새로 누가 받아줄 것이냐. 지방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게 건설사들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걸 좀 수치화시켜봐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수치화시켜봐야겠다고 해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와. 약간 이 책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기존에 제가 많이 오염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이 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어느 정도 씌워져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없을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이 제가 박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 그거에 대한 완벽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수치화. 네, 수치화를 이걸 하고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반박 못 하겠더라고요. 반박하기 어려워요. 네, 그거를 깨달았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분이 표현한 것 중에 뭐냐면 네. 정치 프레임을 다 떠나가지고 단기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의 미분양과 장기적인 시점에서 미분양이 발생했을 때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면 단기적일 때는 금리 영향을 정말 많이 받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우린 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론을 보면 특히 부동산 투자를 하락기 때부터 해봤던 분들은 금리 영향이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길게 하니까. 그런데 정말 단기에 특히 고점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걸 딱 짚어줘요, 지표. 그래서 이분이 3%에 한번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 채널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3% 쪽에서 물어본 거죠. 되게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금리가 더 중요하냐, 공급이 더 중요하냐. 근데 이분이 본인도 인정하세요. 살짝 발을 빼는 거긴 한데 단기적일 때는 금리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 이분은 그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채권으로 봐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네. 시각이 되게 비슷한 게 저도 사실 채권의 개념을 좀 바라보거든요. 그 되게 비슷해요. 그 채권이라는 개념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네. 왜냐면 이제 발행 금액 자체에 그 네, 금리가 네, 네. 포함이 돼 버리니까 전세도 비슷하거든요. 전세 같은 경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전세를 잘 이용 안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대부분 월세로 받으면 월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이 사실상 우리가 세입자한테 서비스 이제 주택 서비스를 내주고 받는 돈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을 게 대신 큰 금액을 나한테 빌려줘, 이자를 받지 말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채권과 되게 유사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 전세 가격이 되게 많이 단기적으로 내려가요. 왜냐면 전세 대출 안 쓰려고 하거든요. 월세를 쓰려고 하지 굳이 세입자들이 전세 대출을 그 금리가 올라간 걸 비싼 걸 받아서 전세를 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대부분 채권과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시각은 저랑 되게 비슷해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인 해석에 대해서 부분은 저랑은 의견이 달라지긴 하는데 달라져요. 저는 시각적인 부분은 비슷하면은 저는 다른 분들 의견을 되게 많이 잘 듣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시는 라이트하우스도 일정 부분 제가 그 공감하는 건 하나가 있어요. 인구 감소하고 있어. 언젠가 대한민국 부동산은 많이 떨어질 거야. 근데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 그 측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은 가구가 분할되고 있는 걸 인정 안 하잖아요. 가구분할. 맞아요. 가구 그거 여러분들 최근에 드라마에도 한번 나와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그 14화였나? 거기 이제 주인공 진도준이 송중기가 할아버지한테 진양천한테 인정을 받고 나서 백화점을 고막 뺏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구점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가구점 사장님으로 이제 앉혀놓으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전문 경영인한테 물어봐요. 이제 매출이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앞으로 이제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구에 대한 판매 촉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진짜 화를 내요. 야, 넌 신문도 안 보냐? 가구가 점점 쪼개지고 있고 사람들이 따로따로 사는 이 가구 증가 숫자가 늘어난다는데 그러면 한 집에 팔 걸 두 집에 팔 수 있다는 뜻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매출을 못 잡는데 다시 해와라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좀 해안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식의 해석을 가져오는데 근데 같은 데이터, 같은 차트를 보더라도 근데 이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 책을 보면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저는 거기서 좀 더 추가하면은 이민 정책이 이제 바뀌고 그리고 우리 노동 시장에 보면은 지금 외국인 없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입이 되면서 그 수요가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실제로 평택은 좀 증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강의 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었는데 BYD 이제 실제로 들어왔고 얼마 전에 오토쇼 개최했을 때 BYD가 정말 무식한 짓을 하나 했어요. 쌍용차 부스를 뺏어가지고 자기를 잘 전시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걸 아무도 반박을 못했어요. 왜냐면 BYD가 얼마나 센 회사인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한국 취재진은 출연 못하겠습니다. 자기들 차 부분 일단 중국 쪽 채널이라든지 혹은 외국 쪽에서 기자들 이제 프레스들이 들어와서 먼저 찍게 하고 한국 나중에 들어와라라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 자신감이 뭐냐면 한국에 쏟아붓겠다는 뜻이야. 이미 공장도 많이 뺏어갔고 쌍용 쪽하고 이미 계약도 체결이 완료되어서 여차하면 이제 쌍용이 BYD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이미 중국 자체에서 뭐 이제 넘어오는 건 사실상 우리한테 우리가 못 살기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를 이제 경유지로 해서 미국 지역이라는 자기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로 물건을 팔겠다는 뜻인 거고. 그보다 더 많은 하위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사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거든요. 또 네. 한류 콘텐츠가 워낙에 알려지다 보니까 한국이 되게 잘 산다는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한국에 와서 취업하고 싶어하는 숫자는 꽤 돼요. 그리고 그 존경에 맞이하는 이제 한동훈 장관님께서 그 이민법 발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그분도 사실 해안이 있으신 거죠. 인구 감소가 이렇게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면 노동 시장 자체가 거의 가라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군가 노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예전에 미국 80년대랑 되게 비슷해요. 미국 80년대 이렇게 한참 걔네들도 버블이 있었던 시기니까 그렇죠. 그 시기에는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파마머리, 사자머리 다 이렇게 해가지고 롤러장을 다리고 디스코장을 하고 그 경제 부흥기에 아무도 하위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멕시코 계열 친구들, 라틴 계열 친구들, 중남미 계열의 이분들이 미국에 엄청 들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시장 채워줬거든요.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을. 이게 지금도 이제 미드라든지 혹은 뭐 영화 같은 걸 보시면 대부분 청소 일을 하는 건 흑인이라든지 라틴 계열, 아시아 계열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없으면 안 돌아가요. 맞아요. 그 예전에 클린턴 때였나? 그때 대대적으로 그 청소 용역 업체들이 파업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미국이 난리가 났었어요. 임금 협상이 안 됐었거든요. 체불이 된 이것들을 국가가 왜냐면 거긴 국가가 안 가져가고 그 용역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들이 임금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임금이 한 10년 넘게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대요. 그때 클린턴 때 이게 문제가 돼서 근데 클린턴이 이거 강경 진압하려다가 쫄아서 후퇴해버렸거든요.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파워가 엄청 났었어요. 지금 비슷한 일이 평택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저희 아파트에 네.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2명밖에 없습니다. 오. 왠지 아세요? 옆 단지에서 10만 원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걸로 다 가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되게 그래서 제가 무슨 중요한- 생각하냐면 네. 아, 우리 외국인 노동자 쓰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아파트 내에서. 근데 이게 장단이 있긴 하죠. 네.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부동산을 소비할 정도 여력이 될 것이냐. 그러네요. 그거는 나중 문제가 사실 되거든요. 근데 일단 인구수가 들어와서 이걸 좀 채워주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하위 구간에 있는 집들도 일단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 피라미드 구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하방이 됐건 상방이 됐건 어느 정도 압력이 진행되면 결국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가거든요. 그 얘기를 이 부동산을 공부할 결심을 쓴 이제 배문성 작가가 많이 잘 꿰뚫어보고 좀 평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의 그 걸린 기간 그렇죠.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측면 좀 있죠. 그러면 좀 부동산에 네. 어떻게 보면 저는 부동산에 약간 무지한 편이거든요. 네. 오늘 뭐 안영미 보다니죠. 근데 이 책을 읽고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하는 투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저자가 이 책을 써서 저희한테 바라는 그 의도가 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사실 이제 배문성 작가가 쓴 이 내용들, 이게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사실 우리 이제 예전에 그쵸. 수능 네. 쳐보시는 세대는 다 아시겠지만 그 의도가 뭐냐 네, 이게 네. 항상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 똑같은데 저는 네. 어떤 책을 읽어도 이 작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배문성 네. 작가가 혹시 이과 출신이라 그런지 본질에 대해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거의 끝부분 갔을 때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 수 있는 게 장단기 금리라든지 채권 형태를 계속 비교해가면서 후반부로 갈 때 거의 그런 표현을 써요. 단기적으로 1, 2년 이내에 부동산 특히 서울 쪽 왜냐하면 이분이 표현한 건 그거예요. 지금 현재 금리 자체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공급이 추가가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은 되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경기 탄력 자체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부동산만 투자하고 있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죠?
자식한테 투자하고 계시죠? 거의 자식. 자식은 빼자. 솔직히 가족 건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 가족 빼고 전 자녀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으십니까? 자,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과 부동산의 비율을 한 4대 6 정도, 한 3대 7 정도 두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물론 주식이 빠진 건 아니라서 뭐 1대1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일단 경기 자체가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장 비중이 높고 안전자산이었던 여기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부동산의 정체가 네. 발생하기 시작하면 제일 곤란해지는 건 뭐냐면 1단계로 제일 힘들어지는 건 갭 투자를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이제 좀 후반부에 금리가 높을 때 그리고 가장 비쌀 때 하신 분들 이제 이분들이 전세가 안 맞추기 시작하면 되게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어딘가서 이 돈을 메꿔야 되는데 문제는 DSR이 추가되어 있어요. 맞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정부에서 얼마 전에 결국에는 이제 전세 자금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줘라라고 했지만 DSR은 안 풀었거든요. 맞아요. 그건 고스란히 있어요. 네. 그럼 이걸 어딘가에서 메꿔야 되는데 네. 예를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사 부동산 치라고 어떤 사람이 결국 이 돈을 메꾸려면 대출이 안 나오면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렇죠. 뭔가를 팔아야 돼요. 주식을 팔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100명 뭐 1000명 단위면 상관없는데 이게 10만 명 혹은 뭐 50만 명 단위라고 하면 네. 주식 시총 자체가 내려가 버려요. 다 팔 거니까. 이게 따로 볼 수 없다라는 엮여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후반부에 가면 이거를 이제 부동산 시장에 위기가 오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아주 빠르게 금리를 내리거나 신속하게 금리를 내려야 돼요. 왜냐면 느리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에 항상 영향을 덜 그러니까 말씀드린 올라갔을 때도 좀 약간 덜 받지만 내려갈 때도 좀 덜 받아요, 사실. 근데 이게 빠르게 진행되면 네. 아주 급박하게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은 단번에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2019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2%대 있던 걸 거의 한 1%대 가까이까지 끌어내렸었으니까 그때 부동산이 확 살아나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르게 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DSR을 풀어야 된다. 즉 전세에 대한 부분이라서.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DSR 안 풀 것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네, 아까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건 몰라도 DSR은 안 풀어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얘기예요. 이분이 그 얘기하는 게 DSR은 정부가 진짜 이건 쉽게 못 건드릴 것 같은데 라는 얘기 계속 해요. 그럼 금리밖에 안 남거든. 네. 근데 이게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 얘기는 즉슨 시장 자체가 죽으면 경제 전반이 죽는다는 얘기를 암시를 계속 주고 있어요. 데이터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조건 상승 때 무조건 오르기만 하지. 네네. 하락기 때 맞추기를 막 생각하면서 나 무조건 부동산 지금 투자하지 마세요. 하락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저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투자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 안에서 박스권 형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더 맞추려고 하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은 솔직히 다 대부분 예상하고 있잖아요. 솔직한 말로.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변동이 올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배문성 작가는 그런 식의 표현을 좀 많이 써요. 단기적인 표현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분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인구수 감소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하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경제 전반이 1, 2년 뒤에 안 나빠지게 하려면 부동산에 대한 금리 부분이라든지 혹은 DSR 둘 중에 뭘 해야 되는데 DSR은 솔직히 건드리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금리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고 만약에 그것도 잘 안 된다고 하면 미리 1, 2년 뒤에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금리가 살짝씩 많이 내려왔어요. 저희 실제로 지금 이번에 건축주 프로젝트 하는데 4점 후반대 저희가 대출 실행했거든요. 근데 다음 달에는 1%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낮춰져서. 네. 좀 체감이 되긴 하는데도 영향은 없는 것 같다. 근데 영향이 좀 늦게 와요.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금리가 부동산에 그렇게 아주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고 말씀드렸던 게 금리 자체 영향보다도 공급이에요, 공급. 이게 이거 점점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어진다? 없어지고 있으면 이거 빨리 안 사면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오르겠는데 지금 미리 해놔야겠는데 라는 인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닌 거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공급 예정 물량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멸실될 거를 건설사들이 사가지고 공급 예정 이렇게 할 겁니다 맞춰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수치는 항상 잡혀 있어요. 공급이 되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개인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매월 2번째 토요일 오전 11시마다 라이브를 하거든요. 네네. 거기서 여러 차례 말을 했었는데 둔촌주공 같은 사태 혹은 강원도에 있는 이제 레고랜드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걸 건설사들이 봤으면 공급이 예정되고 공급이 많아지는 시기에 또 공급을 하는 바보짓을 하는 건설사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건설사는 뭐 있었다 하더라도 망했었겠죠 지금쯤이면. 그런 바보짓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기들이 확정된 수익을 거둬올 수 없는데 그 공급을 왜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 공급이 많다 하면서도 지금 반등된 지역들 대부분 보면 서울 쪽이잖아요. 이유가 예정은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수치는. 근데 바로 공급하기는 선뜻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사람도 제일 재밌는 지표를 보여준 것 중에 원자재라는 얘기를 좀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설이 진짜 지어지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자재 미리 사놓은 상태에서 짓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만 미리 해요 사실은. 돈을 미리 주진 않아요. 앞으로 이렇게 쓸 거다라고 얘기만 하지 계약만 한단 말이죠. 근데 현재 진짜 공급이 정말 많이 잡혀있다는 걸 보려면 원자재 가격 급등 부분 보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그 선물 옵션 같은 것들 그게 어떻게 변동되는지 보면 알거든요. 근데 변동이 없어요 최근에. 그 얘기인즉슨 둔촌주공 일이 벌어지고 나서 다들 움츠러든 거예요. 그런 식의 제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치도 이분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확실히 건설업계 애널리스트를 했던 분이라서 건설업계 리스크라는 부분 애널리스트는 사실 그런 직업 이분이 약간 말하는 게 부정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애널리스트란 직업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애널리스트는 내가 지금 컨설팅 해주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투자 어딘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에게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다 찾아줘야 돼요.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걸 대비해야 됩니다 하면 쭉 리스트 적어주는 게 애널리스트 일이거든요. 전 처음에 서점 가서 이 책 봤는데 안 샀어요. 저도 읽다가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읽어갈수록 점점 불안해져. 라이트하우스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홀쭉 보면서 뭐야 이거 라이트하우스 아니야? 안 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하고 결이 맞더라고요. 결이 맞아요. 그래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안심이 됐던 부분이 이제 진짜 찐 부자들의 부동산 투자는 다 월세화해서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돈 없는 이제 부자의 단계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보통 돈 없이 전세 갭 투자를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갭 투자가 늘어나면 이제 위험할 것처럼 이제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서민들 이제 뭔가 임차인들이 살아야 될 주거 공간은 이제 전세든 월세든인데 전세 갭 투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월세가 안정화가 된다. 이제 되게 쉬운 말을 좀 어렵게 꼬아서 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전세 공급이 전세 공급이 이제 그 전세 갭 투자들에 의해서 많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자를 낼 바에 그냥 전세가가 월세에 올라가는 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월세 상승을 좀 많이 멈추게 한 결과가 됐다라는 걸 듣고서 나는 그래도 임대 시장에 이제 가격 안정화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분이세요. 네. 정말 만나보셨어요? 네 만나봤어요. 나 진짜 저도 순간 만나보네. 정말 많이 비판적이신 게 이분이 이제 방송에서 하는 데서 좀 정제된 표현으로 말씀하시는데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세요. 임대차 입법 때문에 지금의 그 이제 급등기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채권 압박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갭 투자로 상승 시기 샀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 만약 상환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환을 못하게 되면 은행들이 추가적인 대출을 해서 안 해주고 왜냐면 손실 리스크가 발생해버렸잖아요. 그걸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다른 채무자한테 너네들 유예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빨리 회수해. 가져와. 내가 지금 당장 1억이 있어가지고 내일 1억을 대출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걸 당장 돌려줄 수 있으면 참 다행인데 내가 대출 받는 이 파이낸싱을 리프레싱 못하면 다시 한번 순환을 못 시키면 다 망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물건들이 어떻게 돼서 경매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리스크를 만드는 게 임대차법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세요. 되게 여기서도 비판적인 정말 비판적 임대차 입법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논지가 뭐냐면 부동산 그러니까 4인 간 거래잖아요. 이 4인 간의 거래 정부가 손을 댄 건 엄청난 실수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만약에 규제를 한 것도 실수지만 네. 나중에 풀 때도 많이 손을 대게 되면 그건 더 큰 실수가 될 거니까 일단 이걸 함부로 손을 못 댈 건데 그래서 DSR을 되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DSR 못 풀 거라 얘기하는 이걸 잘못 풀었다가는 그 뒤에 후폭풍을 아무도 예상을 못 하거든요. 근데 DSR은 못 건드릴 건데 그나마 정부가 금리는 많이 손대봤으니까 왔다 갔다 해봤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할 건데 만약에 한다면 금리를 되게 빨리 신속하게 그리고 많이 내려야 된다는 표현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건 저도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1, 2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대출회사들, 은행 금융권들이 이분 표현대로 하면 이게 지금 사실상 부실채권처럼 된 거거든요. 개인 간 이 갭 투자, 이 채권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걸 이제 세입자든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란 말이에요. 내 채권에 대해서 의무를 실행하겠다, 내 돈을 돌려달라 보증금을 했을 때 이게 다 부실채권 넘어갔을 때 그 파급에 대해서 이분도 예상을 못하세요. 어마어마할 거라는 얘기만 표현만 해요. 굉장히 많고 한국의 부동산 투자 그런 형태가 너무 많으니까 이분도 갭 투자 형 요식이라는 이런 것들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동시에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공급들을 처리하지 못해주면 둔촌주공 같은 게 사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아 보이죠. 많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반포 일대에 들어가는 따로따로 이 단지를 합치면 둔촌주공만 해요. 합치면. 근데 그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있단 말이에요. 서울 지역에. 그럼 얘네들 만약에 뭐 완판이 그나마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완판된 상태에서 입주를 못하게 되면 그건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러면 결국 이제 순환이 안 되는 경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이거 다 그냥 말 그대로 부실채권이 돼서 경제 전부를 다 갉아먹을 텐데 그거를 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분.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죠. 이제 하나는 그게 혜택이 그렇게 옛날처럼 매력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이랑 그러니까 그 혜택을 주겠죠. 그거 줘야지. 그러니까 좀 근데 분위기가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같은 다주택자들 투자자들한테 전혀 관심 없어요. 표를 누가 더 많이 주고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냐가 더 관심이지. 예를 들면 우리 원 장관님께서 이 채널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원희룡 장관님께서 아주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고. 네. 오세훈 시장도 뭐 약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실 관심 없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 좀 아쉬운 게 그있지. 이분은 경제를 좀 아시는 분인데도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이 경기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경제 전반 탄력이 완전히 떨어질 걸 뻔히 아실 텐데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또 행동은 말하는 거랑 좀 다르게 하셔가지고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신통기획 이런 거 보면 오랫동안 굶으셔가지고 표는 몰아야 되고 표는 필요하죠. 표는 필요하죠. 그러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회의적인. 네, 지금은 좀 약간은, 그래요. 네. 일단 선거 끝나고 봅시다. 당장 어떻게? 왜냐면 우리는 절대 소수예요. 절대 소수라서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표현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21세기 유태인이다. 네. 예전 과거에 와, 한참 21세기 유태인이다. 와. 예전에 한참 그 중세 시대 혹은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알고 나치가 유대인을 많이 학살한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러시아 지방이라든지 혹은 유럽 일대에서 그런 학살은 되게 많이 자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2천만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막 퍼져 있긴 하지만 막 2, 30억 되는 느낌처럼 어디가 요직에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종교 자체가 유대교이다 보니까 옛날에 무조건 농경사회가 넘버원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땅이 필요한데 유대인들은 거기 자기들이 이주한 지역에서 합류를 잘 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정통적인 생활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 예전에 수용소를 게토라고 불렀잖아요. 네. 게토라는 말 자체가 그 다른 표현은 유대인들이 쓴 말이에요. 마을, 촌락 단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자기들끼리 살고 있는 지내는 마을 안에 그 자기가 세계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 세계관을 그 지역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혜택을 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도 없고 농사를 못 지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다 카톨릭 혹은 뭐 기독교 세력이 있던 때라서 그때 돈을 물질을 되게 좀 비판화했던 시절이니까 너네는 어차피 지옥 갈 애들이니까 유대교니까 고리대금업 같은 거 어차피 그거 필요하게 하잖아. 사실은 누가 대출을 해줘야 되고 하니까 그걸 너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밝았던 거고 당연히 고리대금업 같은 걸 하는데 내가 옆 동네까지 가는데 한 4일 5일 걸리는 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 살게 되고
그 당연히 그런 고리된 것만 하다 보면 돈이 돌아야 되다 보니 정보가 빨라져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라든지 혹은 그런 쪽에 이제 재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뭐 AP통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이제 정보를 교류받으면서 하던 그런 거였거든. 뭐 CNN 쪽에 다 소유주들도 다 유대인이었고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게 그 사람들이 물론 똑똑한 것도 뭐 혈통적인 부분은 솔직히 얘기 안 할게요. 나 그걸 믿는 사람은 아니라 가지고 그런데 환경적으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부동산 공부할 결심을 찍은 이 배문성 작가도 한국 부동산의 지금 생태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락할까 투자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네. 1년만 견뎌봐 뭐 그게 상승할까 이것도 아니에요. 입체적으로 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 뭐 그럴 수 있는데 대신 객관적으로 보는 자기가 뭘 받는지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주택자가 봐도 되게 희망적인 책이에요.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네. 그리고 나는 그 얘기 듣고 솔직히 설깃한 게 뭐였냐면 이 책 보다가 1, 2년 뒤에 잘만 하면 서울에서 굉장히 쌀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 그런 생각. 누군가에게는 기회, 누군가에게는 실패가 될 수 있는 게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의 생리니까요.